15년이야. 당신이 그 속에서 죽지 못하고 숨 쉬어야 하는 이유가. 구멍 아래로 시선을 고정한 그녀의 눈은 감정 없이 비어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거대한 과수원의 정화조 환기구가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서 있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03년 여름 경남 산청구는 기록적인 가뭄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졌고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지만 누구도 이 가뭄이 15년 묵은 비밀을 끄집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7월 28일 산청의 한 과수원에서 배수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1988년에 주인 부부가 실종된 뒤 며느리 윤혜란이 홀로 지켜온 곳이었어요. 15년 전 혜란은 경찰에 이렇게 신고했었죠. 남편이 노름비 때문에 시부모님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시신도 남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혜란은 시부모를 기다리는 효부로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화조 바닥을 파던 인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마른 콘크리트 바닥 아래 사람의 뼈가 드러났습니다. 한 구가 아니었어요. 두 구였습니다. 뼈들은 흙과 뒤엉켜 있었고 오래된 옷가지 조각들이 그 사이에 흩어져 있었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혜란은 현장을 보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시부모님. 혜란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혜란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죠. 경남경찰청에서 파견된 형사 한도윤은 사건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39살의 도윤은 15년간 강력계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눈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과수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뜨거웠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감식반이 이미 시신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죠. 15년 만에 나타나다니. 정말 며느리 말대로 아들이 죽인 거 아닐까? 도윤은 정화조 안을 살폈습니다. 시신은 바닥 깊숙이 묻혀 있었어요.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평소엔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위치였죠. 만약 이번 가뭄으로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겁니다. 형사님, 이쪽 보세요. 감식 반원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정화조 벽면이었어요. 희미하지만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던 것처럼요.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뒤에 묻힌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을 때 이곳에 갇혔던 겁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속단할 수 없지만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화조는 과수원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정화조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은 혜란이 사는 안방이었습니다. 불과 20m 거리였어요. 15년 동안 혜란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었고 매일 아침 일어났죠. 그녀의 침실 근처 아래 시부모의 뼈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도윤은 혜란이 실려간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혜란을 보며 도윤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쇼크가 심해서 당분간 깨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15년 만에 시부모님 시신을 보셨으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란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미간엔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편안한 실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해가 지고 도윤은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혜란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서였어요. 영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도윤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처럼요. 안방 장롱을 열었을 때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옷들 사이에 낡은 수첩이 끼어 있었거든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하지만 정상적인 일기가 아니었어요. 같은 문장이 수백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8년 8월 12일. 시부모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도윤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창고 바닥에서 철제 뚜껑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내려간 도윤은 그곳에서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하 저장고 벽면 가득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쓴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는 글자들, 울부짖는 듯한 선들, 그리고 무수히 반복된 단어 하나. 지옥. 도윤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담요와 그릇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오랫동안 지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셨군요. 도윤이 돌아보니 혜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깨어났는지 창고 입구에 서서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달빛을 등진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혜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도윤은 손전등을 혜란에게 비췄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하실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지만 과수원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혜란은 그날 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서도 도윤의 질문에도 입을 꾹 다물었죠.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침묵. 남편 김진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침묵. 도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혜란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으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혜란과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란 씨요? 착한 사람이죠. 시부모님 실종되고도 집 잘 지켰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피해자 아닙니까? 모두가 혜란을 두둔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윤을 이상하게 쳐다봤죠. 도윤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부모를 죽이고 도망갔다는 증언, 지하실에 기괴한 낙서, 그리고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
이 모든 게 혜란과 연결돼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왜 그녀를 감싸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혜란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란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시신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혜란이 직접 죽였다는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혜란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긴 치마에 모자를 눌렀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도윤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혜란은 읍내행 버스를 탔고 도윤도 뒤따라 탔죠. 40분쯤 달린 버스는 산청읍 중심가에 멈췄습니다. 혜란이 내린 곳은 재래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뒤를 밟았습니다. 골목 끝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평화약국.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혜란이 들어갔어요. 도윤은 약국 맞은편 슈퍼 앞에 몸을 숨겼습니다. 약국 안이 희미하게 보였죠. 혜란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그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혜란이 약국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갈 땐 빈손이었는데 말이죠. 혜란은 또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슈퍼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혜란은 천천히 걸어 나갔고 도윤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이번엔 혜란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쪽 구석진 찻집이었어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찻집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혜란은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도윤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평화약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영장을 준비해뒀습니다. 약국 수색 영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도윤은 2명의 경찰과 함께 약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약사 최 씨가 나왔습니다. 58세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윤혜란 씨가 이곳에 왔죠? 뭘 받아갔습니까?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약을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라도? 처방전은 있습니까?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엔 각종 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찾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래 장부 보여주시죠. 최 씨는 마지못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부책이 나왔어요. 도윤은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월 윤혜란 수면제 100정. 2001년 7월 윤혜란 신경안정제 200정. 2002년 1월 윤혜란 항정신병 약물 50정. 페이지마다 혜란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들이었어요. 정신과 약물, 수면제, 진통제. 15년 동안 엄청난 양이었죠. 도윤은 최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 아닙니까? 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랬습니다. 혜란 씨를요.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도와줬습니까? 당신과 윤혜란은 무슨 관계입니까?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윤은 장부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관리용, 매주 목요일 배달.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지하실이 뭡니까?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 윤혜란과 공모한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뭡니까? 15년 동안 불법으로 약을 대준 게 그냥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 씨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혜란과 최 씨, 15년간의 약물 거래, 지하실, 그리고 정화조에 묻힌 시신들. 설마 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나? 함께 시부모를 죽이고 남편까지 살해한 건가? 도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혜란과 최 씨는 15년 동안 완벽한 범죄를 숨겨온 겁니다. 최 씨, 당신 지금 당장 경찰서 가야겠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사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갑을 꺼내 최 씨의 손목에 채웠어요. 평화약국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최 씨를 차에 태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혜란,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100미러 너머로 약국 간판이 작아져 갔어요. 평화약국.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엔 평화가 없었습니다. 최 씨를 조사하는 동안 도윤은 수색팀을 혜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엔 구석구석 철저하게 뒤지라는 짓이었어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후 4시쯤 수색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창고에서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엔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괭이, 낫, 삽들이 녹슨 채로 벽에 걸려 있었죠. 여기 보세요. 수색팀원이 창고 안쪽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상자들 사이로 붉은색 장부 한 권이 보였어요. 두툼했습니다. 도윤은 장갑을 끼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펼치는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첫 장부터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마을 이장, 농협조합장, 과수원 주인들, 산청군에서 이름 좀 알려진 사람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엔 날짜와 금액, 그리고 품목이 적혀 있었어요. 1985년 4월 12일, 이춘식, 30만 원, 맹독성 제초제, 1986년 9월 5일, 박만서, 50만 원, 불법 농약 5kg, 1987년 3월 23일, 정기영, 70만 원, 금지 농약 3kg. 도윤은 페이지를 넘기며 숨이 막혔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어요. 모두 불법 농약을 거래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1986년 6월 박만석 과수원 일꾼 김영수 사망. 농약 중독 의심. 1987년 8월 정기영 논에서 어린이 최민호 실족사. 제초제 냄새 목격됨.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불법 농약을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들이었죠. 하지만 어디에도 신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은폐됐어요. 도윤은 장부를 덮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혜란이 마을을 장악한 무기였구나.
15년 동안 헤라는 이 장부로 마을 사람들을 통제했던 겁니다. 누구도 그녀를 고발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과거도 함께 드러날 테니까요. 도윤은 장부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색팀에게 말했어요. 다른 것도 더 찾아보세요. 분명 뭔가 더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72살의 이춘식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어요. 이장님, 이 장부 아시죠? 도윤이 붉은 장부를 책상에 올려놓자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15년 동안 윤혜란 씨가 이걸로 마을 사람들을 협박한 겁니까? 이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이 알려지면 다들 감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감싸준 겁니까? 이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범이었던 겁니다. 헤란의 범죄를 알면서도 모두가 침묵했어요.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헤란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헤란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요. 이 장부 어떻게 구한 겁니까? 도윤이 붉은 장부를 밀어보였습니다. 헤라는 장부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거였어요. 불법 농약 장사로 돈을 벌었죠. 그걸 당신이 이용한 겁니까?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15년 동안 혼자서. 도윤은 헤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시부모를 죽이고 남편은 어디 숨겼습니까? 헤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죽였다고요? 형사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헤라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비밀을요. 그날 오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 집 아들 진규를 봤대요. 밤에 과수원 배나무 숲에서. 거짓말. 진규는 15년 전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유령처럼 떠돈대요. 하얀 옷 입고. 도윤은 이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과수원으로 향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배나무 숲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렸어요. 도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림자는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파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는 순간 그림자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수아비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천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도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으셨습니까? 헤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서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제 땅인데 왜 못 있습니까? 헤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헤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남편 정말 도망간 겁니까? 아니면. 헤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좀 더 파보세요. 형사님, 이 과수원엔 비밀이 많거든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는 거지? 정말 도망간 건가? 아니면 헤란이 죽인 건가?
의문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과수원 전체를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탐지견까지 동원했어요. 뭔가 땅속에 더 묻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탐지견이 과수원 구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춰서서 짖기 시작했어요. 여기 파보세요. 인부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환기구 같은데요? 도윤은 가까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낡은 철제 환기구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환기구 주변에 새로운 콘크리트 흔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손댄 것 같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구 발견 이후 도윤은 과수원 일꾼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뭔가를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56살의 일꾼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형사님,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그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이켰어요. 언제 뭘 봤습니까? 한 2년 전쯤이었습니다. 밤늦게 과수원 지나가는데 배나무 숲 아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철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음소리요. 사람이 앓는 것 같은.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는데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혜란 씨한테 그 얘기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뒤로 저한테 일 안 시키더니만.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도윤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였습니까? 배나무 숲 어디쯤이었어요? 북쪽 끝자락이요. 환기구 있는데 근처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환기구. 바로 그곳이었어요. 철수를 돌려보낸 뒤 도윤은 곧바로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사님, 박철수 씨가 죽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고.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철수를 입막음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사. 하지만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죽다니요. 혈액에서 다른 약물 성분은 없었습니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치사량은 아니었고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면제. 평화약국에서 혜란에게 준 그 약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몰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도윤은 배나무 숲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사방은 어둠뿐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보였어요. 혜란과 최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환기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란이 들고 있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도시락통과 물병이 나왔습니다. 최 씨가 환기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쇠냄새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혜란은 도시락을 환기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드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황기구 속은 조용했습니다. 최 씨가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병에 약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헤라는 그 물병도 황기구 안으로 넣었습니다. 버티세요. 조금만 더요. 헤란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두 사람은 황기구를 닫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 도윤은 황기구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어요. 깊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기구 밑에 뭔가 있었어요. 아니, 누군가 있었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사람을 가둬둔 건가? 도윤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장과 수사팀 전원이 모였어요. 어젯밤 확인했습니다. 황기구 밑에 누군가 있습니다. 서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쇠사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혜란과 약사 최 씨가 밤마다 음식을 넣어주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남편 김진규가 거기 있는 겁니까?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든 우린 빨리 구출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긴급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내일 새벽에 들이닥칩시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황기구 밑에 갇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남편 진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왜 15년이나 그곳에 가둬둔 걸까요? 혜란과 최 씨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5시 경찰 차량 10대가 과수원 앞에 모였습니다. 도윤은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확인했어요. 혜란 집부터 확보하고 동시에 황기구 쪽도 포위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완료. 수사팀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과수원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지만 헤드라이트가 길을 밝혔습니다. 혜란의 집 앞에 도착하자 도윤이 먼저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소리쳤어요. 영장 있습니다. 안 열면 강제로 엽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혜란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경찰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기다렸어요. 혜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윤혜란, 당신을 강금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혜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혜란은 과수원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팀이 황기구로 향했습니다. 콘크리트 절단기를 준비했어요. 시작합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황기구 주변 콘크리트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나자 황기구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 철제문이 나타났습니다. 철제문 앞에서 수사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연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쏟아져 나왔어요.
썩은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수사팀원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도윤도 인상을 찌푸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0개쯤 계단을 내려가자 공간이 나왔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벽을 비쳤습니다. 벽면 가득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어 쓴 것 같았습니다. 피가 섞인 글씨들도 있었죠.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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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장이 수천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뭔가 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공책들이었습니다. 수십 권의 공책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도윤은 매니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8년 8월 13일. 시부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살게 됐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다. 아니, 죽게 만들었다. 나는 악마다. 벌을 받아야 한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일기였어요. 누군가의 참회록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어둡다. 너무 어둡다. 빛이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사람을 죽인 놈이다.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졌다.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당연하다. 나는 벌을 받는 중이다. 혜란이 음식을 넣어줬다. 먹지 않으려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다. 나는 비겁하다. 페이지마다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공책을 덮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뒤에서 수사팀원이 불렀습니다. 도윤이 돌아보니 또 다른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최근 날짜가 적힌 공책이었습니다. 2003년 7월.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도윤은 그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15년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왜일까? 왜 죽지 않는 걸까? 혜란의 얼굴을 까먹었다. 목소리만 기억난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손톱이 다 빠졌다. 벽을 긁다가 빠졌다. 이제 글씨를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문장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김진규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때렸다. 부모를 죽였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도윤은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김진규. 15년 전 실종된 그 남편이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구석구석 다 찾아보세요. 빨리. 수사팀이 지하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공책과 담요, 빈 그릇들만 남아 있었죠. 도윤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혜란이 경찰차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차 문을 열고 혜란을 노려봤습니다. 남편 어디 있습니까?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 어디 숨겼습니까? 죽인 겁니까? 혜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옮겼어요. 어젯밤에요.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혜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혜란의 집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안방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에게 나는 떠난다. 부모님을 죽인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 이 집을 내게 맡긴다. 용서해다오. 진규. 날짜는 1988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종이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10년이나 된 편지치곤 변색이 적었죠. 감식으로 보내세요. 필적 감정 의뢰합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 이 편지 위조입니다. 뭐라고요? 필체는 김진규 씨 것이 맞는데 잉크 성분을 분석해 보니 2000년대 초반 제품이에요. 1988년엔 나오지 않았던 잉크입니다. 도윤은 탁자를 쳤습니다. 그럼 누가 위조한 겁니까? 필적을 보면 상당히 정교합니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도윤은 곧바로 최 씨를 불렀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최 씨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이 편지 당신이 위조한 겁니까? 최 씨는 편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위조했습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규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종 신고만으론 부족했어요. 그럼 김진규는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혜란 씨만 알아요. 도윤은 다시 혜란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위조 편지까지 만들어가며 남편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혜란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세요. 김진규를 왜 15년이나 가둔 겁니까? 혜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뭘 모른다는 겁니까? 혜란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지옥은 저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승에도 있죠. 그 사람은 1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게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이었으니까요.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혜란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진규는 어디 있을까요? 정말 살아있기나 한 걸까요? 그리고 혜란은 왜 그를 15년이나 가둔 걸까요? 단순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진실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진규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혜란과 최 씨는 계속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은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규를 찾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과수원 전체를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도윤은 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서장은 난색을 표했어요. 이미 2번이나 수색했잖아요. 예산도 문제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김진규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8월 15일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중장비까지 동원했어요. 불도저와 굴착기가 과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배나무부터 다 뽑아냅니다. 땅속 깊이까지 파볼 겁니다. 도윤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구름구름 소리와 함께 배나무들이 하나씩 뽑혔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과수원이 무너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후 3시쯤 굴착기가 땅을 파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금속성 소리였어요.
잠깐 멈춰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굴착기가 멈추고 인부들이 달려왔어요.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니 회색 콘크리트가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화조 말고 다른 구조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윤은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삽으로 흙을 걷어내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났어요. 환기구와 비슷했지만 더 컸습니다. 여기 파보세요. 조심히요. 인부들이 콘크리트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구조물 전체가 드러났어요. 정화조 옆에 붙어 있는 이중 격벽이었습니다. 정화조랑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격벽은 뭐죠? 도윤은 격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텅텅 빈 소리가 났어요.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숴보세요. 망치와 정으로 격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조금씩 깨져나갔어요. 30분쯤 지나자 구멍이 뚫렸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 뭔가 있었어요. 철제 문이었습니다. 문입니다. 여기 문이 있어요. 수사팀이 달려왔습니다. 격벽을 완전히 부수자 철제 문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손잡이도 없었어요. 그냥 철판으로 막혀 있었죠.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문 너머에 뭔가 있었어요. 김진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절단기 가져오세요. 절단기가 도착했습니다. 불꽃이 튀며 철문이 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쇠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철문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도윤은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독한 악취였어요. 배설물과 곰팡이 그리고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원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철문이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도윤은 방독면을 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발견했던 지하실보다 더 깊었어요. 20개쯤 계단을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2미터쯤 됐어요. 벽은 콘크리트였고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뭔가 쌓여 있었어요. 담요였습니다. 그 위에 사람 형상이 보였죠. 거기 누구 있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담요를 걷어냈어요. 순간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같지 않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 온몸에 붙은 오물들, 발목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연결된 굵은 쇠사슬이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3미터 정도였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어봤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수사팀원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쇠사슬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절단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움푹 꺼진 눈.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진규 씨입니까? 들리십니까? 그 사람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쇠사슬이 잘려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내려왔어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감았어요. 15년 만에 보는 햇빛이었지만 너무 눈부신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계산해 봤어요. 1988년 기준으로 25살쯤이었으니까 지금은 40쯤 됐을 겁니다. 하지만 들것에 누운 사람은 70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15년이 50년처럼 그를 늙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 도윤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혜란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혜란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김진규 찾았습니다. 혜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서요? 과수원 정화조 옆 비밀 지하실에서요. 당신이 옮긴 곳 말입니다. 혜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사람을 짐승처럼 가둔 이유가 뭡니까? 혜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다 말하겠어요. 오늘은 지쳤어요. 도윤은 혜란을 유치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상태가...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못하십니까? 말은 하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 말만 계속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조사실에서 혜란을 마주했습니다. 혜란은 하룻밤 사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혜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켜고 앉았어요. 1988년 8월 12일부터 시작할게요. 혜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불법 농약 거래 건으로 마을 사람들이랑 싸우고 돌아왔어요. 술에 취해서 난리를 쳤죠. 시어머니는 제게 화풀이를 했고요. 혜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발로 차고 빗자루로 때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니까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요. 저한테 밥을 내오라고 소리쳤죠. 제가 늦게 나온다고 뺨을 때렸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아들 잘 키웠다고요. 그 순간 남편이 화를 냈어요. 왜 웃냐고,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요. 그래서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밀쳤어요.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벽에 머리를 부딪혔죠. 그대로 쓰러졌어요. 도윤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남편은 겁에 질렸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라고요. 혜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절했을 뿐이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죽었다고요. 당신이 아버님을 죽였다고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울면서 어떡하냐고 자기는 사람을 죽인 놈이라고 소리쳤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때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요. 혜란은 잠시 멈췄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때 저는 말했어요. 시신을 숨기자고요. 정화조에 묻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시아버지를 정화조에 묻은 겁니까?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시아버지를 들쳐 업고 정화조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따라갔죠. 저도 따라갔고요.
시아버지는 계속 기절해 있었습니까? 중간에 깨어났어요. 눈을 뜨고 남편을 봤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를 정화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여보, 여보 하면서 정화조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밀었어요. 시어머니를 정화조 안으로요. 혜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두 분은 정화조 바닥에서 움직였어요. 올라오려고 발버둥 쳤죠. 하지만 저는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기가 뭘 한 건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남편을 지하실에 가둔 겁니까? 네. 평화약국 최 씨가 도와줬어요. 왜 최 씨가 당신을 도왔습니까? 혜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 씨도 피해자였어요. 시아버지가 만든 불법 농약 때문에 가족을 잃었거든요. 1986년에 최 씨 아내가 농약에 중독돼서 죽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복수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함께 시아버지를 벌하자고요. 지하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최 씨가 설계했어요. 정화조 옆에 비밀 공간을 만들었죠. 15년 동안 남편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음식을 넣어줬어요. 약도 줬고요. 죽게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살려뒀죠. 참여하라고요. 남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쯤 지나자 남편은 말을 멈췄어요. 그냥 음식만 받아 먹었죠. 5년쯤 지나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왜 15년이나 가뒀습니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혜란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죽이는 건 쉬워요. 하지만 살면서 매일 죄책감을 느끼는 게 진짜 벌이에요. 남편은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자기가 한 짓을 생각했을 겁니다. 도윤은 혜란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정화조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흘쯤 지나자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후회하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혜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분들은 제게 지옥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똑같이 돌려준 거예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제가 감옥에 갈 거라는 것도 알아요. 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15년 동안 저는 이미 감옥에서 살았으니까요. 진짜 감옥은 그 집이었어요. 도윤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혜란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직 살 날이 남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도윤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진규를 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미안하다고요. 도윤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15년. 어둠 속에서 보낸 15년. 그 시간이 한 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도윤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엔 가해자만 있었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가해자였고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해란의 진술 이틀 후 도윤은 최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해란을 도운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최 씨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왜 윤혜란을 도왔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1986년 6월 15일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날 아침 밭에 나갔다가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농약 중독이었습니까? 네. 부검 결과 맹독성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근처 밭에서 뿌려진 농약이 바람에 날아왔던 겁니다. 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누가 뿌렸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요. 도윤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김판석 씨가 불법으로 만든 농약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서 돈을 벌었죠.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요. 최 씨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증거도 없었고 김판석 씨는 마을 유지였으니까요. 그래서 혜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까?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8년 8월 혜란 씨가 약국에 찾아왔어요. 처음엔 수면제를 사러 왔었죠. 그런데 자꾸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때 친해진 겁니까? 어느 날 혜란 씨가 물었어요. 시부모를 어떻게 벌해야 하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직감했죠.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걸요. 최 씨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혜란 씨 몸을 봤어요. 팔에 멍 자국이 가득했죠.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고요. 누가 봐도 맞은 거였어요.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한 겁니까? 처음엔 그냥 상담만 해줬어요. 도망가라고, 이혼하라고요. 하지만 혜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가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요. 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혜란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시어머니한테 빗자루로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시부모를 묻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지하실 설계를 도와준 겁니까? 네. 저는 약사지만 건축학을 전공했었어요. 정화조 옆에 비밀 공간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죠. 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절한 그날 밤 혜란 씨가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오라고요. 저는 차를 몰고 갔죠. 그리고 함께 시부모를 정화조에 묻은 겁니까?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김진규를 지하실에 가둔 것도 당신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요. 그건 혜란 씨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냥 공간만 만들어줬죠.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동안 약을 대줬어요. 진정제, 수면제, 영양제요. 김진규가 죽지 않게요. 왜 그랬습니까?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습니까? 최 씨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혜란 씨가 말했어요. 죽이는 건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살려두고 매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진짜 벌이라고요.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십니까? 최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후회 안 돼요. 하지만 김진규를 생각하면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지 모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다음 날 도윤은 혜란의 신체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체포 당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혜란의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골절 흔적, 타박상들. 의사 소견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기간에 걸친 폭력의 흔적. 최소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혜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면회실에서였어요. 최 씨 조사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고통받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15년 동안 비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최 씨는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최 씨만 믿는다고요. 도윤은 혜란을 관찰했습니다. 최 씨를 사랑했습니까?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에요. 동지였죠. 서로의 그림자였고요. 그림자요? 네. 최 씨는 제 그림자가 되어줬어요. 빛 속에서 살 수 없는 저를 어둠에서 지켜줬죠. 혜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최 씨의 그림자였어요. 복수할 수 없었던 그분 대신 제가 해드린 거예요. 도윤은 혜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림자. 두 사람은 15년 동안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뭐든지요. 행복했습니까? 15년 동안요. 혜란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행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는 보고서였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도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다. 법이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 한 비극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악인일까요? 혜란일까요? 최 씨일까요? 아니면 김판석 부부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가해자였으니까요. 2004년 3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방청석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혜란과 최 씨는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윤혜란과 최민수는 1988년 8월 12일 김판석 씨와 정옥분 씨를 살해했으며 김진규 씨를 15년간 불법 감금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15년 동안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혜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혜란은 10년 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의학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혜란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구책을 찾았을 뿐입니다. 정당방위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입니다. 피고인은 기절한 시부모를 산 채로 매장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혜란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증언했습니다. 혜란 씨는 매일 울었어요.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가 혜란 씨를 때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빗자루로요. 하지만 검사 측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김판석 씨는 엄격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김진규 씨를 15년이나 가둔 건 너무 잔인합니다. 6월 최종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최 씨가 일어났어요. 저는 복수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인 사람에게요. 최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법이 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최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혜란의 차례였습니다. 혜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를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미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이 제 감옥이었어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두려웠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이 떨렸죠. 또 맞을까봐, 또 욕먹을까봐요.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기서 묻어버리면 그만이라고요. 혜란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겼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아내니까요. 그렇게 견뎌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혜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걸 놓치면 저는 평생 여기서 죽을 거라고요. 재판장이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을 지하실에 가둔 건 복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죠. 그 사람도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저처럼요. 재판장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가뒀어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혜란은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법이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요. 혜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혜란 살인죄 및 강금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민수 살인방조 및 강금방조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씨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판결 후 과수원은 국가에 몰수됐습니다. 불법 농약으로 오염된 땅이었거든요. 중장비가 들어와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배나무들은 이미 다 뽑혀 있었습니다. 집도 무너졌어요. 정화조도 메워졌죠. 15년간 비밀을 품고 있던 땅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과수원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장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혜란 씨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우리 비밀을 지키려고요.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침묵도 죄라는 걸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비밀 장부가 불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부를 태웠어요.
붉은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장부가 재가 되자 사람들은 비로소 한숨을 쉬었어요. 15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죠. 자신들이 방관했던 비극의 무게를요. 그날 밤 도윤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은 끝났어요. 하지만 여운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는가? 도윤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건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어요. 2005년 8월 사건 1년 후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산청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그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과수원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도 나무도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거대한 비닐로 땅이 덮여 있었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 중입니다. 현장 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맹독성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중이에요. 1년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화조가 있던 자리엔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위험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이 가끔 와요. 꽃을 놓고 가더라고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표지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든 꽃다발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들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산길에서 꺾어온 하얀 들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땅에 놓았습니다. 이제 쉬세요. 모두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 도윤은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회관벽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가정폭력 신고센터 운영 중, 언제든 연락하세요. 마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을 겪은 뒤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도윤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두 군데 더 있었거든요. 먼저 평화약국을 찾았습니다. 약국은 문을 닫은 채였어요. 간판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최 씨가 감옥에 간 뒤 약국은 폐업했던 겁니다. 도윤은 잠시 약국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15년간의 비밀이 시작됐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진규가 있는 곳이었어요. 병원 3층, 진규의 방 앞에서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진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규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규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진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1년 전보다 살이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저 기억하십니까? 형사 한도윤입니다. 진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말은 아직 안 하세요. 하지만 사람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식사도 혼자 못 하셨는데 이젠 혼자 드세요. 간호사는 진규 옆에 물컵을 놓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시긴 해요. 소리 지르면서 깨시죠. 도윤은 진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규 씨, 혜란 씨는 감옥에 있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죠. 진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최 씨도 20년형을 받았고요. 진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진규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미안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진규가 다른 말을 한 거였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진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엔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도윤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혜란을 면회하기 위해서였어요. 면회실에서 혜란을 만났습니다. 혜란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여기가 더 편해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칙이 있거든요. 지키면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아요. 예전엔 규칙을 다 지켜도 맞았는데요. 혜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어요. 진규 씨 만났어요. 말을 하더군요. 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요. 혜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혜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사님,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진규한테 전해주세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혜란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사님, 과수원에 꽃이 피면 사진 보내주세요. 보고 싶거든요. 그러겠습니다. 혜란이 떠났습니다. 도윤은 빈 의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저녁, 도윤은 다시 과수원터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비닐로 덮인 땅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맑은 바람이었어요. 더 이상 악취는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사건 보고서 마지막 장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오염됐었다. 맹독성 농약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폭력으로. 하지만 정화는 시작됐다. 비록 느리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언젠가 이곳에 다시 꽃이 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용서받을 것이다. 도윤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년 후인 2007년 봄, 도윤은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산청군청에서 보낸 거였어요. 소포를 열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과수원이 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땅엔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들꽃, 노란 들꽃, 보라색 들꽃. 온통 꽃밭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양 정화 완료. 오염 물질 제거됨. 마을에서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극이 있었던 곳에 희망을 심으려고요. 도윤은 사진을 들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혜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면회실에서 사진을 건넸습니다. 혜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꽃이 폈네요. 네. 이제 깨끗해졌어요. 혜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인간의 탐욕이 묻혔던 검은 땅, 폭력과 증오로 얼룩졌던 그곳. 이제 그곳엔 들꽃이 피었습니다. 정화는 느리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처는 아물고 땅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건의 저편이었습니다.